자, 두 번째 이혼 사유 2위. 바로 근데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지에서 맞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 그럼 네. 이혼 사유 3위. 자, 두 번째 이혼 사유 2위. 네. 뭡니까?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이 네. 2위예요. 요즘 같은 시대. 그러니까 저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근데 정말 깜짝 놀라요. 뭐 19세기 뭐 중세시기도 아니고 지금도 이제 상담 들어오면 아내가 이제 매맞는 남편도 있거든요. 들면은 뭐 진짜 이거는 지금 정말 그래요. 그냥 맞대. 본인만 믿어도 그 증거도 보여주고 뭐 증거 뭐 사진에 막 온몸에 그냥 얼굴에 멍이 그냥 다 들어있고 이걸 내요. 남편한테 맞았대, 아내한테 맞았대.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아직도 그래요. 아니, 저는 뭐 다 나쁜 거지만 외도는 서로가 이 마음이라는 게 뭐 움직일 수도 있고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래,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폭력은 야, 이건 그냥 무조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도 이제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는 모든 부부를 다 이혼만 시키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상담하다 보면 이거는 재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 네. 아니면 남편이 한번 바람 폈는데 이제 잘한다. 그럴 경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저께 부부싸움 하다가 뺨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바로 이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이 되고요. 큰 폭력이 범죄까지 이르러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폭력의 그 징후라도 있으면 바로 저는 헤어지고 이혼하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폭력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폭력 좀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이제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저 이런 경우 봤어요. 이제 그 연애를 10년을 했대요. 10년 동안 이제 남편이 그렇게 이제 잘해줬다는 거야. 이제 아내한테 이제 잘해주고. 근데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지에서 맞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10년 동안 정말로 몰랐대요. 남편이 이런 사람은 이제 몰랐는데 신혼여행 하자마자 갑자기 욕하고 뭐가 이제 본인 안 맞는지 막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뭐 한번 용서해주지. 근데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신혼 내내 이제 구타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정말 엽기적인 건데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한 아내 발로 차면서 애 지워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로 너무 끔찍한 폭력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아내가 심지어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청각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때릴 때 이제 보통 뭐 주먹이나 발로 이제 찬다고 하는데 이 위험한 물건, 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위험한 물건을 이제 소지하고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골프채라든지 야구 방망이. 차마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정말로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아직도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게 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혼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실제로 좋게요. 보신 사건은 어떤 게 있어요? 실제 판례인데요. 네. 2018년에 이제 이건 실제 판례예요. 네. 남편이 37년 동안 아내를 끔찍하게 구타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에 이제 시달린 거예요. 네. 남편들이 이제 가정폭력 할 때 이제 맨정신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자는 아내를 때린 다음에 자신의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폭력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의처증이 있는 남편들이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 아내분이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타고 올라가는데 경비 아저씨 분이 같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경비 아저씨 분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 인사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아내 머리치 잡고 그냥 패대기를 치면서 너 저놈하고 무슨 관계냐고 빨리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나 경비 아저씨 인사할 수 있잖아.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하면은 말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감금하면서. 그래가지고 가정폭력이 정말 심해지고 이 의처증, 의부증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37년 동안 남편에게 극심한 폭력을 시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날도 역시 이제 남편이 술에 이제 만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내를 계속해서 이제 폭력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자녀가 있었거든요. 자녀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피하다가 이 남편이 이제 자기 이제 제풀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이제 아내분이 확 이제 정신이 나갔어요. 순간에 이성을 잃은 거죠. 이성을 잃었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큰 이 장식량 돌이 있잖아요. 돌로 이제 딱 남편을 가격해가지고 남편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이때 만약에 김 작가님이 그 아내의 변호인이라면 뭐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살인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지금. 야, 이게
원래 되게 위험한 상황에서 네. 이 방어는 그렇죠. 그게 뭐 보호되는 그게 법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 정당방위예요. 네, 정당방위.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네.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아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남편을 이제 죽인 경우에 외국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안 되나요? 네.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요? 한 건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아니 한 건도 없는 건 좀 이상한 거 네. 아닌가요? 정당방위 제도가 형법에 있는데 이 가정폭력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를 죽게 한 경우에 정당방위 인정된 게 한 건도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살인죄예요. 그럼 아내는 너무 억울하겠죠. 아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 아니, 이게 가정폭력,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대방을 죽인 경우 왜 정당방위 안 됩니까? 우리 재판부의 일관된 논지는 똑같아요. 뭐라고 하느냐. 이 정당방위 요건은 뭐냐면 최후의 수단, 어쩔 수 없는 수단일 경우에 정당방위 인정되거든요. 그럼 판사가 물은 거예요. 그렇죠. 최후의 수단이었습니까?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이혼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혼해서 남편과 떨어져 있으면 이 남편 죽이지 않았는데 왜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혼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증거도 있어야 되고 또 남편이 이혼 안 해주면 또 몇 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살았는데 그거를 탓하면서 정당방위 인정 안 하는 태도가 조금 아쉽긴 하다는 거예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도 이제 모든 경우를 정당방위 인정하면 안 그렇게 할 수 되겠죠. 없죠. 생명이 아니, 사례니까.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 수십 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반대로 여성분이 또 남성한테 뭐 그런 사례도 있나요? 그 매 맞는 남편이 요즘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오직 못 났으면 아내한테 맞고 사느냐. 그래서 매 맞는 남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본인의 억울한 걸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뭐 가족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친구한테 얘기를 자존심 하겠어요. 상할 거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굽고 왔는데 이 뭔지 아무래도 남자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보다는 그냥 사소한 폭력 있잖아요. 툭툭 친다든지 뭐 기분 나쁘게 뺨을 때리는 이런 폭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폭력과 더불어서 이제 욕설이 그렇게 많아요. 또 실제로 이제 욕설한 걸 녹음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래. 아니, 여성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찰지게 욕을 할 수가 있느냐. 너무나 욕을 심하게 하고, 그건 남자한테 무슨 새끼, 뭐, XX 그냥, 임에도, 저는 그러니까 이걸 녹음한 거 1분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성분은 이걸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운이 축 빠지고 그냥 이혼하고 싶다. 그런데 뭐 경찰에 고소를 하건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믿어주질 않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나의 인격권이 말살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남편들도 꽤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도. 자, 이혼 사유 2는 가정폭력입니다. 자, 네. 이런 상황 벌어졌을 때 일단 해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이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만큼은 다른 사유는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뭐 한 번 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바로 이혼하라. 바로 이혼이 힘들면 별거부터 시작해라.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 애가 있어서. 애 때문에. 그건 또 걸리죠. 네, 애가 사실. 있는데 어떻게 이혼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애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아이가 뭐 정말로 엄마 아빠가 이혼 안 하고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엄마가 맞고 사는 것만 본다. 아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겠죠. 트라우마 남죠. 네.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야?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가 맨날 엄마 때리니까.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아들이 점점 20년, 30년 동안 맨날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보고요. 결혼 생활 하잖아요. 본인이 화가 나서 본인도 모르게 아빠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저도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본인은 그걸 미워하고 싫어하고 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그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이 도박하면 자식도 네. 그게 싫지만 언젠가 네. 도박을 하게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그렇죠. 극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폭력하는 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래요. 이 이혼을 힘들면 빨리 분리부터 시켜라. 별걸 한다든지. 그래서 분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가정폭력 사건 벌어지고 났는데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네. 그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 기회를 준다면은 이게 좀 따끔한 맛을 줘야 돼요. 말로만 당신 때렸으니까 뭐 때리지 마세요. 백날 말로만 하면 안 지키니까 네. 한번 이 법에 좀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112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이제 입건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경찰을 불러요. 막상 경찰이 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벌을 원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아내나 남편들이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처벌해서 교도소 보내면 당장 어떻게 합니까? 생활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공무원이었다. 그럼 처벌되면 또 이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간다고 했기 때문에 막상 본인이 이제 신고를 했지만 또 남편이 구속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딜레마거든요. 맞아. 예. 남편을 처벌하기 위해서 112를 경찰을 불렀는데 또 막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럴 땐 제가 좋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었는데 남편이 뭐 교도소 가거나 전과를 남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좀 따끔한 맛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불러요. 이제 뭐 경찰을 부른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불러가지고 남편을 한번 교육을 시키는 따끔하게 당신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이제 보호 처분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법원에서 이제 불려가서 남편이 좀 따끔한 맛을 보면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112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고 네. 남편이나 아내를 처벌하기 원하지 않으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혼사유 유일이 가정폭력 얘기를 들으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결혼 전에 어쨌든 연애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네. 연애 때 이게 완전 눈치챌 네. 수 없는 분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때 시그널이 아주 약간이라도 보이는 있어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때 그렇죠. 좀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잘 포착해서 네. 그런 사람을 애초부터 좀 네. 피해가는 게 네.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잘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완전히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평소에 온순하다 갑자기 폭력성이 발현하는 사람보다는 네. 이게 조금씩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네.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연애했는데도 몰랐다 남편이.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본인의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결혼해서 사람이 변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본인의 나쁜 모습을 숨긴 거죠. 가면 속에 본인이 숨어 있던 거죠. 그럼 가면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벗길 수 있느냐? 극한 상황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싸워보는 거야. 네. 뭐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 싸움을 좀 크게 벌여가지고 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갑자기 싸웠는데 막 상대방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물건을 집어 던진다. 때리지 못하겠죠. 때리면 바로 헤어져야 되니까. 때리지 못해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갑자기 막 막말을 욕설을 한다든지 막 분노를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폭력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걸 헤어지셔야 알고 돼요. 미리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변호사님 그럼 네. 이혼 사유 3위. 3위. 뭔가요? 요즘에 이제 3위, 뭐 거의 어떤 통계하면 2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아, 이건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죠. 뭐 중요하죠, 돈 문제, 중요하죠. 경제 문제.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경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고, 생활비라든지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많아서 싸우는 경우는 이제 이혼하고 재산 분할이 문제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네. 생활비가 너무 적게 준다, 빠듯하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실제 판례거든요. 이 남편이 이제 회사원인데, 이 모든 경제권을 다 아내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 남편들이 있거든요. 오, 많죠. 좀. 네. 그래서 이제 가정은 아내가. 그렇죠. 바깥 일은 남편이.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월급 통장을 다 아내한테 맡기고 다 주면은 본인이 이제 그 용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작가님은 이 남자들이 한 달 용돈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평범한 이제 직장입니다. 평범한 직장이 네. 뭐 월에 뭐 한 3,400만 원 300-400 받는다 친다면 네. 사실은 뭐 받아갈 수 있는 용돈이 제가 알기로는 뭐 30에서 50 그걸 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데 쓰는 돈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 밥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도 피우고 뭐 네. 가끔 친구들 술 한잔 한다. 30, 50 어떻게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많이 근데 부족하죠. 뭐 100만 원 주면 뭐 여기 쓰고 딴 데서 돈을 네. 모을 수가 없으니까. 네, 100만 원 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 30, 50 말씀하시는데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 10만 원 받는 거, 10만 원. 달라. 10만 원. 너무 적죠. 좀 너무했다. 너무했죠. 근데 뭐 아내가 뭐 그렇게 가정경제 잘한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서 계속 10만 원만 받고서 정말 근근히 생활했겠죠. 얼마나 네. 빠듯하게 생활했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너무 이제 그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네. 주말에도 이제 투잡을 뛴 거예요. 막 막노동도 하고 부업까지 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뭐 모든 걸 다 했어. 그러니까 이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안 나오나? 안 남아나죠. 그래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좀 치료비가 필요하니까 치료비를 달라. 이 아내가 딱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 10만 원 내서 써. 못 줘. 10만 원만 받기로 약속했잖아. 그래가지고 기가 차네. 비가 차죠. 실제 사건이라니까요. 야, 그래서 남편이 대단하다. 너무 이제 그동안 참아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터지죠. 터진 거지.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데 안 주니까 치료비도 안 준다고 터져가지고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에서 이혼이 됐을까요? 되지 않나요? 1심에서는 이혼이 안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혼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법원에서 용돈 적은 게 무슨 이혼 사유야?
그냥 참고 살아요. 1심에서는 이혼이 기각됐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항소심에서는 이혼을 인정했어요. 네.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 판례인 것 같아요. 남편이 네. 용돈이 적다고 해서 이혼 소송까지 갔는데 이제 이혼이 인정된 경우가 이제 있었고요. 아, 이거 궁금한 게, 네. 그 아내분은, 네. 그래서 돈을 그래도 많이 모았던 거예요, 집안에? 많이 모아가지고 정말 가정경제를 윤택하게 하면은 다행인데 막상 재판을 해보면 돈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본인이 사라져버려요. 쓴 거죠. 본인은 이제 호화사치한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막노동까지 하면서 하고 하는데 본인은 뭐 백화점 가서 명품 사고, 뭐 친구들하고 이제 맨날 늦게 다니고 또 이제 그나마 남은 재산은 다 이제 친정으로 빼돌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남편은 정말 뭐 본인이 진짜 돈 버는 기계인지 너무 허무하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아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전문직인데 굉장히 잘 벌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었거든요. 오, 잘 모은 거죠. 나중에 몇 년 살고 이제 아내한테 재산 모은 건 이제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한 달에 벌면 아내가 한 달에 쓰는 게 1,200만 원, 1,50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더 생긴 거야. 아내가 얼마나 사치를 하다 보면은. 현금 지급기. 그렇죠. 현금 된 지급기죠. 거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제 남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호화사치하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네. 그 호화사치 뭐 이제 연애할 때는 이제 그게 멋있어 보이고 이제 뭐 예쁘고 해서 이제 막 혹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평생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죠. 그렇고 이건 뭐 정말로 경제적인 관념 남자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닌데 뭐 슈퍼카 좋아하고 이러면 마찬가지죠. 여성 입장에서 뭐 남아지를 않죠. 반대로 이제 여성분은 정말로 아들 살뜰하게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아껴 쓰고 막 식장 가서 푼돈 아껴 쓰는데 남편들은 이제 호화사치 막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고 펑펑 쓰고 그래가지고 가정경제 파탄되는 경우도 많고 이 가정경제가 파탄돼가지고 이혼하겠다 하는 경우 많고요. 특히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남편이 생활비를 딱 끊는 순간 그때 이혼을 결심 많이 하세요. 이거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없죠. 아내가 무슨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생활비를 끊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즘에 재테크 열풍이니까 네. 사람들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주식 투자 관련해서 싸움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많아요. 주식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옛날에는 이 남편이나 아내가 무리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뭐 집안 거덜났다. 그래서 이혼한 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냥 뭐 여윳돈으로 한 게 아니라 집담보대출까지 받고요. 정말로 좋은 종목이 있다고 이제 그 처가 찾아가가지고 장인장 뭐 집까지 대출 받아가지고 다 올인해서 투자했는데 그게 완전히 망했다. 그래가지고 주식 때문에 손실 났다고 이제 그 상담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경향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투자했는데 너무 이제 재산을 많이 번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남편이 투자했는데 뭐 수억 벌었다. 아내가 투자했는데 한 20억 정도 벌었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 이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이제 투자해가지고 많이 버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사람이. 갑자기 평범한 이제 그 뭐 직장이었다가 수십억 자산가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막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뭐 다른 여자들 만나고 뭐 호화사치하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제 남편 대신 더 이제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이혼한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옛날에는 주식 때문에 손실 났다고 많이 버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뻥튀기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져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주식 투자로 예를 들어서 손실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수익 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경우에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뭐 우리가 당연히 쉽게 그 수익을 나누면 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그 주식 내가 투자한 건데 상대방은 기여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그 주식에 대해서 실제로 기여를 했건 안 했건 이 주식의 수익이 많이 늘었으면은 그것도 다 이제 재산분의 기준이 되고요. 그 이제 가격은 이제 재판 당시 조회했을 때 보통 사실시 변론 끝날 때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은 뭐 5대5나 6대4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망했어요. 요즘에 이제 주식도 이제 그 증권사에서 그 대출 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이제 빚만 생겼다, 마이너스만 생겼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채무도 나눠야 될까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네.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 나눠야 돼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 법원에서는 이 빚, 채무 같은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명의자가 다 책임져야 돼요. 남편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뭐 증권사에서 대출 받으면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아내가 책임이 없어요. 근데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아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 명의로 주식을 했어요. 남편은 예를 들어서 뭐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 아니면 뭐 사업적인 필요해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그 채무를 발생했다. 그래서 이 돈은 다 남편이 썼어요. 남편이 주식 투자해서 손실 보고 남편이 사업해서 손실 봤는데
나중에 이혼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채무 예를 들어 10억이니까 당신 5억 책임져. 그럼 아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쓴 사람이 이 빚을 가져가라. 그런 판례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대출을 썼는지를 이제 밝혀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상대방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명의로 좀 대출 받아줘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평생의 내 배우자가 될 것 같으면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채무를 지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또 가상화폐가 좀 핫하잖아요. 네. 가상화폐도 뭔가 부부싸움에 좀 기여한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상화폐는 재미있는 게 아까 주식은 이제 손실 봐서 이제 뭐 부부 갈등이 커졌다고 하는데 제가 가상화폐도 이제 상담 많이 하는데 네. 가상화폐는 아직까지는 좀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아내분이 네. 남편 몰래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가상화폐 계속 투자한 거야. 네. 근데 재산이 좀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재산을 남편 몰래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어요. 네. 예전에 아주 몇 네. 년 전에. 근데 그 가상화폐가 갑자기 이제 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엄청나게 재력가가 된 거야. 그런데 남편은 뭐 그거 다 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이 남편이 이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집을 나가서 홧김에 가상화폐를 샀는데 이 가상화폐가 한 3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쟁점이 뭐냐면 이 가상화폐를 과연 재산 분할을 나눌 수 있는지 얼마나 나눠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화폐도 나눠야 될까요? 나눠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 전에 현금이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가상화폐는 나눠야 되는데 실제로 근데 가상화폐를 그걸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찾기가 어려워요. 이 금융예산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같은 경우에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특급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많이 조회할 수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급법도 없고 이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상화폐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게 거래소가 이제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있고요. 이 가상화폐를 거래소에만 보관하면 나중에 이제 뭐 그걸 조회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갑이라고 있거든요. 인터넷상에 지갑이 있어요. 가상의 지갑이 있어요. 거기로 싹 옮겨버리면 이건 아무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은닉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 분할로 실제로 그걸 찾아가지고 집행까지 받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도 많고 이제 앞으로 좀 우리 법원에서도 좀 실무 예를 좀 정립해 나갈 것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혼 사유 3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 거죠. 네. 요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때 해결 방법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재산 분할까지 이제 가는 사건을 보면 남편들이 돈을 벌거나 아내가 이제 돈을 벌고 남편이 이제 집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본인이 다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주부 아내다. 그럼 남편이 물어가느냐. 판사님, 아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거 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거예요. 아내가 무슨 기여도가 있습니까? 제가 한 10% 주면 많이 준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남편이 밖에서 일하거나 아내가 밖에서 일하건 집에서 이 내조를 한 사람이 가장 큰 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여도를 예전엔 30% 지금 50%까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집에서 살림도 열심히 하고 그쵸. 자녀를 잘 키웠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둘 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둘 다 중요한 거죠. 네. 내조고 외조. 그래서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0대 50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돼. 모르면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한 가상화폐 같이. 그래서 가상화폐를 한다 그러면 어느 거래소를 거래하는지 아시고 땅에 있으면 어디에 땅이 있는지 뭐 건물이 있으면 어디에 건물이 있는지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편이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물어봐도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래놓고 기여도를 주장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게 재산 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경제적인 문제로 뭔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은요? 예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경물생심이라고 뭐 결혼 생활이 뭐 잘 유지가 되면은 뭐 그래 이거 반은 아내과 남편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혼까지 하다 보면은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는 이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도 공동명의, 아니면 예금이나 뭐 이런 뭐 가상화폐도 반반 정도 나누면은 처음부터 반반 나눴기 때문에 사실 이혼해서 싸울 게 없거든. 그들을 본인 명의대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없고 또 이 특히 아내분들이 이제 남편에게 서운한 게 뭐냐면 본인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이혼할 건 아닌데 명의가 다 남편 명의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좀 뭔가 억울하다, 소외되는 기분이 든다 이런 기분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이 본인 명의로 좀 해달라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말로
아내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 싶거나 네. 좀 부부간의 평등을 좀 이루고 싶으면 어느 정도는 공동명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요즘에는 부부 간의 경제적인 자산 같은 것도 네. 좀 비밀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주변에. 네, 네. 저는 보면서 제가 조금 보수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비밀로 하는 게 충분히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아주 작은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맞아요. 상대에 대한 이제 어쨌든 100%적인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에 약간 하나의 단추에 작용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요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하는데 사실 부부관계가 좋고 상대방을 100% 신뢰한다면 뭐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모든 걸 공개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부부 사이가 좀 나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재력가 남편이고 네.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경우 재혼을 하는 경우에 이게 남편이 약간 아내에 대해서 100% 신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본인의 돈을 보고 이 여자가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럴 경우에 이제 재산은 이제 좀 다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반대의 경우도 있고, 네. 뭐 아내가 재력가인데 뭐 젊은 남자랑 재혼했는데 이 남자가 혹시 돈을 보고 접근한 게 실제로 또 돈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도 상담 많이 합니다. 뭐 재혼을 하거나 사람이 그러니까 성공해서 만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건 여자건. 네. 왜냐하면 저는 본인이 정말 어려웠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잘 나가고 돈 잘 벌면 인기 많잖아요. 그쵸, 뭐. 그러면 뭐 누구나 이성한테 인기가 많은데 본인이 정말 어려운데도 과연 그 사람이 날 좋아할까? 그래서 본인이 정말 어렵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이 날 좋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경제적인 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스텔스 통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텔스 통장?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 스텔스는 보이지 레이드에 않는 거. 안 잡히죠. 우리가 이제 은행 가면은 이제 전화를 딱 치면은 이제 모든 이제 예금이나 적금이 쫙 나오잖아요. 네. 거기 안 나오는 계좌가 있어요. 그걸 스텔스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상대방이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호를 이제 숨기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를 뭐 해외 거래소나 지갑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 같은데 저희 변호사들은 보물찾기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상대방의 재산을 알려주면 이게 변호사의 몫이에요. 변호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은행, 뭐 어느 증권사 이걸 다 이제 조회해가지고 딱 나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몇 억이 있네? 몇 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보물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는 건데 그래도 안 나오는 게 가끔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 금융기관이나 말씀드린 적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인데, 그러니까 꽤 알려진 금융기관인데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그게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 보통 무슨 은행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신한은행이다, 하나은행이다, 뭐 이게 워낙 대형 은행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신한은행에 뭐 김도윤 주민번호 딱 치면은 김 작가님이 신한은행에 거래하는 거 다 나옵니다. 네. 예금 적금 증권사도 다 나오는데 이게 중앙에 가 있고 지방에 있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제가 뭐 특정인 예를 들어서 뭐 중앙에 어떤 기관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지점들이 쫙 있으면 이게 중앙을 조회하면 지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십 군데는 지점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 있고, 더 안 나오는 경우 뭐냐면 은행에 비밀금고 있잖아요. 안 나와요. 비밀금고에 뭐가 있는지,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뭐 현금이 있는지 안 나오거든요. 네, 그건 안 나오죠. 네, 그 비밀금고에 숨기는 경우도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이 남편이 잘 나가는 이제 그 사업가였는데 이 너무너무 돈을 잘 버는 거야. 뭐 한 달에도 막 수천만 원씩 벌고 뭐 진짜 수십억을 모았겠거니 해서 아내가 이혼 소송을 딱 해서 좋아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그 많은 재산이.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 이제 황당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이제 큰 금고가 있거든요. 그 금고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동안 남편이 열지 말라고 해서 안 열어봤는데 딱 열어보니까 거기 진짜 막 금괴, 막 달러, 현금이 거의 5억 원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수십억을 다 모아놓은 다 은닉해서 그걸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변호사님 저 금고에서 5억 원 정도 가져왔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물어봤거든요.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공동재산이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부간에는 절도죄를 처벌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면 당연히 절도죄가 되겠죠. 공동재산이니까. 근데 부부간에는 어떻게 말씀하신 공동재산이고 또 이게 정의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수십억을 은닉했는데 아내는 달랑 거기서 5억 원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크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져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재산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뭐 금고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금융기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만 혹시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경제적인 문제로 남녀 모두가 좀 결혼을 지금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선생님 보셨을 때.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일단 직장부터 있어야지. 아니 뭐 집이라. 근데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결혼이 낮은 게 하나가 집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맞아. 너무 비싸죠. 꼭 집을 뭐 사서 뭐 전세로 가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꼭 뭐 집을 꼭 뭐 남자가 그걸 사야 돼. 그걸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서울에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금 외국처럼 이거는 꼭 집을 뭐 사거나 전세를 안 하는 건 렌트로 월세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를 좀 정부가 어떻게 도움을 준다든지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좀 결혼이 주는 현상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